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돈, 지갑 속 현금이나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 같은 거요. 이 돈이 사실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진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화폐 시스템의 아주 흥미로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다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게 전부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돈은요,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교환의 매개 역할이에요. 옛날 물물교환 시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과를 가지고 있는데 닭이 필요하면 닭 가진 사람이 또 마침 사과를 원해야 하잖아요. 엄청 복잡하죠? 돈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두 번째는 회계의 단위가 되어준다는 점. 이 노트북은 150만 원이구나. 저 커피는 5천 원이네. 이렇게 모든 물건의 가치를 같은 원이라는 잣대로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이죠.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의 가치를 쌀처럼 썩지도 않는 이 돈이라는 형태로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그 자체로는 그냥 종인데 정부가 이건 가치가 있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거네요. 그게 바로 법정 화폐라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핵심 플레이어들은 누구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이 화폐 시스템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하나는 전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중앙은행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와 직접 소통하는 시중은행입니다. 먼저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듣는 연준이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이들은 뭐랄까, 축구 경기의 심판 같은 존재예요.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경기가 안정적으로 또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규칙을 정하고 선수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심판, 그리고 시중은행들은 우리가 실제로 돈을 맡기고 대출도 받는 그런 선수들이군요. 근데요,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돈은 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마 가장 놀라실 부분일 텐데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대부분은요,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창조됩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부분지급준비금 제도라고 불러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싶으시죠?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제1국민은행에 현금 5,000달러를 예금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는 아직 새로운 돈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경제 전체에 있는 돈의 양, 즉 통화량은 여전히 5,000달러 그대로입니다. 그냥 현금이 은행 예금으로 형태만 바뀐 거죠. 자, 이제부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은행은 법으로 정해진 비율, 예를 들어 20%라고 해볼게요. 그럼 5,000달러 중 20%인 1,000달러만 은행 금고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0달러를 이사벨라라는 사람에게 대출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 전체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그럼 제 예금 5,000달러는 그대로 있고 이사벨라가 4,000달러를 또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럼 갑자기 9,000달러가 된 거예요? 은행이 그냥 대출 한 번으로 4,000달러를 말 그대로 만들어낸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이 마치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아요. 이사벨라가 대출받은 4,000달러를 제2국민은행에 예금하면 그 은행도 또 20%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겠죠? 이렇게 돈이 돈을 낳는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와, 그럼 제가 처음 예금한 단 한 번의 예금이 은행 시스템을 빙글빙글 돌면서 원래보다 몇 배나 많은 돈으로 불어난다는 거네요. 네,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는 아주 간단한 수학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원리를 통화생수라고 불러요. 계산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숫자 1을 아까 말한 지급준비율 R로 나누면 돼요. 우리 예에서는 지급준비율이 20%, 즉 0.2였으니까 1 나누기 0.2는 5가 되죠? 그래서 처음 예금했던 5,000달러에 5를 곱해서 이론적으로는 최대 25,000달러까지 돈이 불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야, 근데 은행이 이렇게나 많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요? 누가 통제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그 심판, 연준이 다시 등장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연준이 나서는 거죠. 연준은 이 강력한 돈 창조 엔진의 속도를 조절하는 일종의 제어판을 쥐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채를 사고 팔거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여러 도구들을 이용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거나 줄이도록 유도하죠. 그러면서 경제 전체의 돈의 양을 관리하는 겁니다. 알듯 말듯한데 사실 아직은 좀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평범한 저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의 안정성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을 이렇게 쉽게 창조할 수 있다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이 뒤집어 보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불안해져서 내 돈 내놔 하면서 한꺼번에 은행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돈을 다 내줄 수가 없겠죠?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게 대공황입니다. 돈을 창조하던 과정이 반대로 돌면서 경제 전체가 무너져 내린 거죠. 물론 지금은 예금자 보호제도 같은 안전장치가 있긴 합니다. 와, 이제 알겠네요. 결국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화폐 시스템이 제가 자동차 살 때 내는 대출 이자율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안정성까지 정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화폐 시스템은 우리 경제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정말 강력한 엔진인 셈이죠. 그런데 요즘처럼 돈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는 시대에는 과연 이 엔진의 작동 방식도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